센과 치히로와 블레이드 러너. 네. 센과 치히로와 블레이드 러너. 자, 바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센과 치히로가 일단은 센과 치히로와 블레이드 러너에서 센과 치히로는 무려 16명에 투표했던 이 전체 투표자 16명에서 6표가 나왔던 영화야. 압도적인 1위. 압도적인 1위야. 애니메이션이. 아니면 압도적인 1위야. 유일한 애니메이션이. 블레이드 러너는 2표밖에 안 나왔어. 아, 3표 나왔어. 그래도 3표 나왔네요. 그래도 2위죠, 나왔어. 아마 2위. 그러면 2위가 되네. 블레이드 러너가 2위고 센과 치히로가 1위야. 어떤 의미, 다른 의미로 결승전가. 이 됐네. 지금 매치예요. 투표선에서 결승전이 됐네. 다른 의미로. 그치? 그래서 이 코멘트들을 좀 주워보자 해서 코멘트들을 주워서 얘기해보면 먼저 무슨 영화를 먼저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코멘트가 긴 건 코멘트를 좀 더 소개를 하면서 좀 넘어가고 싶으니까 블레이드 러너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코멘트가 좀. 코멘트가 더 적으니까. 적으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코멘트 블레이드 러너를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코멘트 블레이드 러너를 선택한 이유는 SF 비주얼의 완성작이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어서 명장면이 있다면 로이 베티의 마지막을 꼽았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블레이드 러너 또 하나 얘기하면은 네네네. 또 블레이드 러너 근데 한 분은 그걸 안 써줬네. 또 블레이드 러너 또 얘기를 해주면 SF 장르의 근자탑이자 수많은 작품의 영감을 이끌어내는 작품. 맞죠. 또 그리고 명장면이 또 똑같이 로이 베티가 마주하는 장면. 로이 베티. 자, 네. 그럼 영화를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 아니었으면 명작 아니지, 이 영화는. 진짜로 그래요. 블레이드 러너. 자, 블레이드 러너의 그 원작이라고 할까? 뭐는 그 모티브가 된 것은 전기양. 그 안드로이드는 전기양. 안드로이드는 전기를 꿈꾸는가였지만 블레이드 러너는 그 소설에 내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그 소설에서 가지고 있던 그 철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살짝 좀 옅게 들어갔다고 생각은 해. 사실 근데 그렇게 K가 그렇게 글을 잘 쓰는 편은 아니야. 산만하대. 레알하 그렇다 하다. 어쨌든 간에 그 소설을 읽고 나서 나는 블레이드 러너를 봤는데 사실 블레이드 러너에서 등장했던 그렇다고 해서 블레이드 러너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철학들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런 철학들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말로서는 보여주지 않는 그 데커드 형사가 그냥 관객을 위한 관객의 안내자이지 관객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지. 이 로이 베티라든가 되게 캐릭터 조연들 캐릭터들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철학과 주제 의식을 다 해주고 있고 데커드는 그냥 관객과 같이 가면서 얘는 이래요, 얘는 이래요를 보여주기 위한 메신저야. 카메라맨 같은 존재야. 그래서 색깔이 없어. 오히려 데커드가 블레이드 러너 이 영화 말고 2049에서 빛난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2049에서는 그러니까 2049에서 조연으로 출연하잖아. 그램으로써 2049에서 블레이드 러너의 그 메신저 역을 벗어났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드디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각성한 인간이죠. 이 블레이드 러너에서 많이 화제되는 부분이 데커드도 안드로이드였을까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블레이드 러너 딱 떨어놓고 보면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차이가 없다. 그러든 말든 차이가 없다. 라는 거거든. 블레이드 러너가 금자탑이 되고 앞으로 이 뒤에 나오는 SF들 영화에서 되게 전관 예우를 많이 받는 거는 사실 기술력도 그때의 기술력과 이 촬영 기법과 그런 것들이 되게 기반이 된 스탠스를 깔아줬기 때문에 블레이드 러너가 칭송받고 좋은 영화라고 해주는 거거든. 일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블레이드 러너니까 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그 이유기도 해. 빗속에서 사라지는 내 눈물처럼. 근데 너무 뻔한 연출도 많이 나오거든. 하얀 비둘기를 품고 있다라든가 그거 되게 뻔하잖아. 왜 하얀 비둘기가 거기 뜬금없이 나와. 여기 있는 하얀 비둘기가. 이 영화가 나온 시기도 감안해야 되고 그건 그렇긴 한데 이 영화 이전에 이런 비둘기 가지고 이렇게 뻔한 연출을 하는 시각 매치 창작물이 많았을까요?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또 그렇긴 하네. 이 장면이 참 마음에 좋아.
이 장면이 최고야.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성은이기도 해. 예술랑도 겹쳐. 왜 굳이 손바닥을 뚫었느냐고 생각하면 그거 기독교적인 꿈보다 거밖에 안 해먹을 수도 있어. 있지만. 그치 근데 그거밖에 안 돼. 그리고 이 장면 이 모바일 장면 그 모형 장면 참 좋아. 이렇게 싸워. 오밀조밀한 이런 우산의 형광등이라든가 그 미니어처 진짜 팔면은 얼마 정도 할 것 같냐? 엄청 비쌀 것 같은데 글쎄요. 갖고 싶다. 뭐 써먹을 때는 없겠지. 하여튼 블레이드 러너 안에 있는 철학 써먹을 때는 없겠지가 왜 이렇게 웃기냐. 정식품이나 그렇지 뭐. 피규어 모으시는 분이 아니 그러니까 피규어는 나 쓸데없다라는 걸 인정은 해. 근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은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미니어처적인 기술력과 뭔가 이야기의 촬영도 되게 좋잖아. 어두컴컴하고 사이버펑크의 그래. 그런 우리가 비주얼적 비주얼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많이 충족을 시켜준 영화야. 이분이 시작하셨죠 거의. 그런 것들을 보고 이 블레이드 러너 본 다음에 그 뒤에 나왔던 사이버펑크 영화들을 보면은 블레이드 러너의 오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그럴 등장해서 수밖에. 참 이 영화는 정말 매트릭스에 뭐, 역사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그 옛날에 일본이 경제가 굉장히 좋았을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 일본의 미국의 경제도 집어삼킬 것이다 막 하면서 서양 경제도 그래. 막 침식하겠다 하면서 버블 버블 그거를 언급하면서 되게 일본에 대한 게 많이 나오잖아. 미국에서 그 이제 블레이드 러너 안에서도 역사 되게 이제 근 미래를 얘기하는 거면서도 일본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담배 광고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 영화 곳곳에 막 광고 같은 거나 전광판 같은 것들이 그 키치한 느낌의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일부러 하는 지저분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이버펑크 쫙 깔려 있어서 사이버펑크라는 것 우리가 생각했던 사이버펑크라는 이미지를 이런 것이다. 착 잘라주던 말이야. 정립해진 정립해진 거지. 분. 이 디스토피아물로서도 볼 게 있죠. 일단 생활 수준이 다들 좋지 않아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LA를 배경으로 이게 한국인들한테는 안 하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디 날씨가 좋은 데가 어디야? 뭐 제주도라고 할까요? 제주도 배경으로 미래 SF가 근미래 SF가 나왔는데 하늘을 불태워버리는 거야 매트릭스처럼. 이 미국인들이 보고는 처음에 봤을 때 LA 쪽이 날씨 정말 좋기로 유명한 곳인데 계속 비가 오잖아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하루도 하루도 안 거르고. 예. 이게 이제 이 세상이 디스토피아다라고 대놓고 말을 안 해줘도 어두컴컴하네. 그냥 피부로 와닿는 그런 디스토피아물의 핵심이거든요. 디스토피아물이 생각해보면 뭐 소일렌트 그린 이런 것도 디스토피아물이고 인간을 식량난으로 인해서 인간을 갈아가지고 식품으로 만들고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먹고 살아가고 이런 게 확실히 그 세계는 디스토피아잖아요. 근데 그것이 디스토피아물이라고 딱 생각했을 때 바로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세계관의 풍경 자체는 그냥 일상적이라서 디스토피아물이라는 거는 시각적으로 어떤 촉각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분위기와 결부된 사실은 단어인지도 모르거든요. 이 세계 자체가 어떤 비언어적인 차원에서 우리한테 느껴지는 것 자체가 뭔가 쎄해야 된다. 그걸 매트릭스도 잘 가져왔고 뭐 여러 영화가 잘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거를 시작한 것도 블레이드 러너다 거의. 사이버펑크로서 중요하지, 디스토피아물로서 중요하지, 여러 면에서 중요하고 SF의 그래서 SF의 금자탑이라고 하는 지금 얘기하는 SF의 거야. 트렌드를 다 가지고 있는. 근데 사이버펑크가 의외로 인기가 없다. 의외로 사실 이제는 인기 없어요. 맞아요. 한물간 장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이제 이유가 레트로 느낌으로서 재해석하기도 해요. 이 사이버펑크라는 것은 고전이 되었다. 벌써부터 이렇게 바라보면서 만든 게임이 사이버펑크잖아요. 이게. 대놓고 레트로 느낌 내잖아 거기서. 그치. 80년대잖아. 빠밤 이러는 거. 참 묘하게 됐어. 사이버펑크라는 거는 제가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과거 레트로가 레트로라는 됐어. 실질적으로. 묘하단 말이지. 근데 난 매드맥스 같은 영화가 모던하게 보이고. 사이버펑크라든가 네.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우주 뭐 스타워즈 같은 거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네. 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느냐. 스페이스 오페라. 스페이스 오페라. 그 말을 생각하려고. 그 말을 생각해. 그런 것들을 되게 그리고 판타지.
그 완전 정통 판타지, 순수 판타지, 중세 이 세 개의 장르가 네. 세계 이제는 좀 이제는? 사람들이 별로 안 찾는 장르가 된 게 음. 안타까우면서도 제대로 잘만하다? 만들면은 네. 좋은 영화가 많은데 제대로 만들기가 어려워졌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 그 사이버펑크의 미장센이 레트로해진 거죠, 사실은. 그 아이디어 자체는요. 다른 방향으로 개성이 됐죠. 그 어떤 그런데 네. 이제 사이버펑크 영화가 나오기가 어려워진 모양도 있는 게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루어졌고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구현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에서 상상 안 했던 것들이 나왔잖아요.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을 상상 못했고 날아다니는 자동차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날아다니는 자동차 아직도 안 나왔는데 여기서 상상을 못했던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런 더 대단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런 차원에서, 것들에 대한 얘기 다른 방향성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야.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에서 너무 좀 우리 현실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기술력을 뛰어넘는 지금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뭔가에 대한 게 없단 말이야. 없다고 말하기에 생각하기 어려워서 뭔가 우리 미래 그림 그리기 대회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릴 게 없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어렸을 때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재밌는 점이 오히려 음. 그런 근미래물들을 그렸던 것 중에서 뭐 엘리시움이라든가 그래, 저 지금 그 사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 엘리시움 같은 거라든가 감독 이름 뭐더라? 닐 블롬캠프. 그래. 블롬캠프 영화들 지금 사이버펑크 제대로 만들고 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없는 아이디어를 그래. 짜내서 만들어낸 것들이 그런 물들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 노력에 가산점을 줘야 돼. 그리고 근데 또 블롬캠프는 어떻게 되게 현실을 방불케 하는 화면을 만들어내는 거 잘해. 그 세계관 자체가 그 맞아, 기계들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 같다. 만약에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딱 이런 형태의 기계로 나올 것 같다. 그런 거는 잘하는데 그래도 SF적인 통찰은 좀 어려워. 채피에서 너무 아쉬웠어. 그래서 잘 가는 듯하다가 다 어그러지고. 원래 엘리슈메도 그랬던 사람이야. 아니요, 채피는요 그거예요. 채피는 되게 존재론적이고 철학적인 그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채피라는 게 그 약간 매트릭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뭐 이런 거랑 동류예요. 사실은 바이센티니얼맨 이런 거랑 동류잖아. 채피가 그런 존재잖아. 내가 안 봐서 얘기 못하겠다. 그 기계인데요. 우리 경찰 로봇으로 사용되는 기계였는데 그 새끼한테 프로그램을 천재 주인공이 다른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인격이 있는 로봇을 만들어버렸어요. 신체는 원래 활용되고 있었죠. 상용화돼가지고. 근데 아직 인격을 갖춘 이런 인공지능은 없었는데 그 새끼가 만들어서 채피한테 깔아놨다고. 채피가 그걸로 이제 주인공 나가는 거죠. 아이로봇의 소니 같은 존재예요. 채피는 딱 그래? 그런 존재인데 봐야겠네 나중에. 잘 가다가 다 어그러져. 마치 아이로봇이 아이작 아지모프의 그 정신을 제대로 못 살린 것처럼 영화 아이로봇이 닐 블롬캠프는 좀 그런 쪽으로 하드 SF적으로 통찰하면 조금 잘 그런 거는 약하고, 근데 블롬캠프가 진짜 잘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기술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오늘 뭐 이런 거랑 엮어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 뭐 사회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거 질문 던지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차별 문제라든가 그걸 잘한 게 이제 엘리시움과 그 옛날에 디스트릭트 9이잖아. 디스트릭트 9는 완전 대놓고 무슨 페이크 다큐, 정식 용어는 페이크 다큐가 아닌데 뭐라 그래야 되나, 모큐멘터리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되려 하드 SF 같은 거를 이제 SF 장르에 대한 영화를 만들려면은 되려 이제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과학적인 거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보다 이미지적인 걸 보여주는 것보다 뭐 우리의 고전 명작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984 같은 그런 거는 1984에서 나오는 과학적인 얘기는 사실은 이제 상징적인 거로 많이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그런 디스토피아를 유지하기 위한 과학적인 그런 것들, 요소들 있잖아. 근데 그런 요소들이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거는 이런 것은 있다 라고 얘기하는, 이터널 션샤인적인, 그래, 이터널 선샤인적인 뭔가 그러한 요소들이 가미된
SF 영화가 더 좋은 영화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이 다르죠. 방향성이 뭐 다르긴 하지만 기술 자체에 대해 탐구한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의 존재론을 아니 어, 기술력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도 존재론 엮어 들어가고 인간 기술력도 근데 이건 기술력도 많이 엮고 들어가니까 DNA 유전공학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하드 SF가 있는가 하면 하드 SF 그러니까 과학 기술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 또 그런 쪽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좀 트는 것도 있고요. 그 이제 그거는 서로게이트 알잖아요. 아 브루스 윌리스? 윌리스 나온 이것도 SF인데 우리 사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SF를 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나오는 SF 중에서 좀 건질 게 있다 싶은 작품들은 사회적인 이야기하는 SF 같아요. 이런 영화라든가 블룸캠프가 잘 만든 디스트릭트 9 그거라든가 존재로는 이제 잘 못한다고 얘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얘가 코멘트에서도 나오잖아요.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걸 잘 풀었습니다 이랬는데 사실은 블레이드 러너 정도의 논의에 영화들이 머무르고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진짜 이 블레이드 러너가 하나의 그 어떤 이걸 열어 제꼈다면은 후학을 양성해야 되잖아요. 후학들이 없어 존재론 쪽에서. 네 그거를 결정짓기가 어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래요. 애초에 사회과학보다 좀 더 좀 더 추상적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결정짓는 것들은 사실 인간의 철학에서 블레이드 러너에서 네. 기억이 과연 나를 구성하는가 만들어진 기억이 나를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2049에서 더 많이 다루죠. 2049에서도 많이 다른다고 얘기하더라고. 이것보다도.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이 영화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해서 공각기동대에서 나온 그거는 참 좋고 참 좋고 하는 거 끝날 게 아니라 그 블레이드 러너 얘기하니까 계속 블레이드 러너 얘기하니까 공각기동대로 빠지면 안 돼. 공각기동대는 나중에 얘기하고 싶어. 네. 블레이드 러너에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기억이라든가 나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구성들이 나오는 거는 사실 대화로서 그러진 그 대사로서 몇 마디가 구해지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의문을 던져서 행동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참 좋아. 레이크 뭐 그래서 딱 따지고 보면은 이게 데커드만 뭔가가 좀 더 잘 잡혔으면 더 좋은 영화가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보면 볼수록 이 등장인물은 너무 불쌍했고 데커드를 살렸던 이유는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캐릭터가 나중에 데커드를 살린 이유는 니네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리들의 어떻게 변해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줘 라는 행동기지에서 비롯된 게 데커드를 구해준 거잖아. 올드보이. 내 얘기 좀 들어줘. 이거 그러니까 똑같아. 자기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사라져가면은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릴 거잖아 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기억해 줌으로써 자기를 영원히 남긴 거야. 그 뭐 고대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영생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랑 비슷하네. 그런 것도 있네. 이야기 속에서 영생을 한다.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그 이제 죽는 장면 나오니까 이 얘기도 해야겠는 게 되게 블레이드 러너를 서정적으로 바라보는 실존주의와 섞어서 서정적으로 바라보는 방식도 하나 있는데 너무 애틋한 게 뭐냐면 애틋하면서도 약간 이걸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말해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죽는 애가 비극을 맞은 거잖아요, 베티가. 근데 이렇게 바라봅시다. 로이 베티는 계속 살려고 했던 이유는 인간들은 이렇게 수명이 짧은 수명이 아니라 진짜 자기 살 날만큼 다 살아가고 살 만큼 살고 죽는데 나는 왜 그렇지 나는 왜 못하냐? 못해? 나도 살고 싶어.
나도 이렇게 태어났고 모든 이 수명만 빼면 진짜 모든 측면이 인간과 동일한데 인간과 동일한 것을 넘어서 인간 그 이상인 측면도 있고 내가 더 우월한 측면도 있고 내가 인간 보다 못한 게 뭐야? 내가 나의 인간성이 니들의 인간성보다 못한 게 뭐야라는 그 항변이잖아요. 그렇지. 아니 인간으로서 거듭나겠다라는 그게 날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마지막 한 부분이 자기의 수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인간이 되고 싶어. 이 스토리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요게 인간처럼. 아니 인간이 돼. 맞아. 그게 로이 베티는 자기 수명을 늘리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지. 그 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달려왔는데 사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 실존주의에서 좀 괴변 같기도 한데 이제는 포스트 휴머니즘 나오고 막 뭐 텔로머레이스로 영생을 할 수 있다. 진짜 물리적으로 이런 것까지 과학자들이 점치고 있는 지금에서는 이걸 다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런 얘기도 좀 주류였단 말이에요. 인간한테 하이데거가 한 얘기였나? 이게 인간한테 유한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이 의미 있어진다. 지금의 삶이. 만약에 사고 실험을 해봐가지고 막 무슨 그리스나 신처럼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으면은 그 우리가 지금 딱 살아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인간의 삶을 그 죽음이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소중하게 만들어준다. 삶을 소중하게 만들어준다. 그 한정적 경제적 논리랑도 비슷한 거죠. 이제 다이아몬드가 왜 귀한데 그냥 적으니까 귀한 거 아니에요. 삶이 무한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으니까 귀하다.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귀하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테마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런 류의 캐릭터라면은 수용 5단계. 아씨. 근데 그거는 드립. 그거는 이제 뭐 죽음의 수용 5단계 심슨에서 나왔던 그거는 사실은 근데 블레이드 러너에서 이 캐릭터에서 적용시켜보면 굉장히 많이 와닿는 행동 기제라고 할 수 있지. 그 기술 연결을 보면 따라가 보면. 근데 그게 뭐 잘못된 전제. 질적 연구. 잘못된 전제부터 시작했다는 게 좀 그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얘를 거기에 딱 적용시켜서 바라보면 말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참 역사적인 얘기야. 얘는 자기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잡았던 목표가 네가 아까 좌절됐는데, 수명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거 아니었던 걸 깨닫는 순간인 거죠. 이 장면이 그러니까 그 데커드를 구해주는 장면이 수용하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죽음으로써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안 거잖아.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인간성이 어디 숨어 있는지 깨달은 거야. 죽음의 순간에. 그걸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걸 또 알았다는 거야. 이 얘기 내가 꺼내려고 빌드업 해야 하는데 형이 쏙 가져가시네. 나도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내 흐르는 눈물처럼 사라져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참 이게 좋은 게 이 블레이드 러너에 나왔던 중요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담고 있는 대사들이 다 시적이야.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를 보면은 내가 시를 감상회를 듣고 있는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주옥 같은 대사들을 뽑아내지 하면서 감탄하면서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 그런 것도 알게 모르게 현대 사이버펑크가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데커드는 그런 대사가 없어서 좀 아쉽다. 요즘에 SF들이 가진 문제를 인간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존재들이 나오는 사이버펑크들의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호소에 집중한다. 그 얘기했지. PC와 또 엮어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것은 어떻게 좋게 보면은 감정적인 측면을 좀 집중한다라는 걸로 좋게 보면은 블레이드 러너의 어떻게 보면 계승인가라고 생각이 딱 들어도 좀 그게 다가 아닌데 이제 그것만 봐가지고 좀 그런 거인 것 같아.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의 하위 호환일 수밖에 없고. 블레이드 러너에서 다룬 조언은 로봇이 인간이 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무엇이 인간을 규정하느냐 그런 차로 계속 반복돼서 얘기되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에 나오는 영화들 굉장히 많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쉽게 다루고 뭔가가 이래야 된다라고 이제 감동의 뭔가 신파극 쪽으로 나아간다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비판을 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긴 해. 옅게 들어가는 부분들 있잖아. 근데 블레이드 러너는 많이들 그렇죠. 많이 전형적으로
특히 개봉 영화들이 많이 그렇고. 그런데 블레이드 러너는 그렇지는 않단 말이야. 사실 그게 따지고 보면 바깥에서 그냥 건드리지 않고 이렇지 않을까로 그냥 딱 이렇게 끌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 안 돼. 관객의 봄으로써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천천히 공감을 끌어올리는 부분이 블레이드 러너에는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이 블레이드는 잔잔한 영화죠. 잔잔한 영화야. 이렇게 폭력적인 액션 씬도 나오면서도 잔잔한 영화죠. 잔잔하다가 얘기를 하면 또 좀 감정선이 감정선이 그 시각적으로 잔잔하지 않게 근데 잔잔하다는 얘기를 또 왜 꺼냈냐면 2049 빌네브가 진짜로 천천히 하는 게 연출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액션 씬에서 폭력 이런 데서는 막 빠르게 막 빠른 동작들을 선보이고 막 현란한 거 근데 그건 액션 씬이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이 옛날 영화 약간 가타카의 정서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옛날 SF들이 그런 게 있긴 있었다니까는 되게 서정적이고 잔잔함이라는 게 되게 시각적인 잔잔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감정선이 잔잔한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빌네브 이 사람이 안 놓친 거야 2049에서. 네, 그래서 이제 칭찬을 듣는 거죠. 이런 명작 영화를 만들었는데 몇십 년 만에 후속작을 만들었는데 감독도 교체됐는데 좋은 소리 듣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쥬라기 월드도 지금 뭐 똑같이 말아먹었다 이러고 막 매트릭스 4도 그거는 언급할 수도 없는데 심지어는 터미네이터를 만들었던 카메론이가 다시 만들었는데도 지금 터미네이터 그거 새로 나온 다크페이트 욕먹잖아요. 쭉 세게 먹었지. 거의 지금 옛날에 엄청났던 명작을 다시 만들었는데 좋은 소리 듣는 거 거의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블레이드 러너 쪽이랑 혹성 탈출. 와, 혹성 탈출. 그렇지. 블레이드 러너 전 가장 크게 건지고 싶은 거는 그런 실존주의와 죽음에 대한 통찰. 그리고 얘가 죽음의 순간을 직면함으로써 해피엔딩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얘가 강렬한 인간성에 대한 열망, 가장 깊은 인간성에 대한 인간성의 에센스에 대한 열망으로 달려왔는데 좌절될 줄 알았던 그것이 인간성에 대한 열망이 죽음의 순간 앞에서 이것이야말로 인간성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버리는 게 자기가 추구해왔던 인간성을 결국에는 성취하고 가요. 죽음의 순간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런 게 인간이구나 하고 딱 가잖아 바로.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다. It's time to die. 네가 그걸 위해서 달려왔고 성취했고 그렇게 갔다. 이렇게 본다면 어찌 보면 데코드는 그냥 그거를 본 거고 카메라맨이고 그리고 얘가 얻었던 거를 그 마지막 그 캐릭터가 얻었던 거를 얘는 네. 하고 가잖아. 왜 걔는 좀 관념적 의미에 대해서 얘를 띄워주기 위한 관심을 안 캐릭터였다는 게 가졌거든, 이 새끼. 참 묘해. 좀 아쉬워. 데코드 철학을 가져간 게 그래 2049에서 잘 가져왔지. 그래서 좀 블레이드 러너는 여기까지 얘기가 될 것 데커드가 같아. 성장한 후의 데커드를 보여줘. 생가치 블레이드 러너를 넘어서 생가치로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코멘트들을 좀 읽어봅시다. 생가치로는 6표를 얻었다고 내가 아까 언급을 했지. 생가치로를 꼽으셨던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릴 때 재밌게 봤었습니다. 나 생가치로를 본 건 아니지만 내가 처음으로 봤던 애니메이션이 뭐냐면은 사실은 월련공주야. 지브리 거. 그거를 내가 이제 집에서 어머니가 이제 비디오 해적판을 가져와서 그거를 봤던 기억이 나. 아무것도 모르고 봤는데 그때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처음 봤어. 내 진짜? 기억은 내 기억 현실에 머리에 로그인한 후에는 그게 처음이다 일단. 그게 보이는 게 그걸 본 게 처음이야. 네. 어릴 때 재밌게 봤었다는 의견에 참 동의를 해. 네. 이분은 명장면에 대한 거 얘기 안 했는데 그리고 네. 이건 진짜 아이일 때 봐야지 제대로 보는 영화죠 지브리 영화들이. 생가치로 영화가 담고 있는 시대상에 뜻깊어서 명장면이 있다면 이름을 빼앗기고 되찾는 장면 이 두 개에 대한 거는 내가 이따가 언급을 좀 할게.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생가치로의 진면목과 많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얘기라서
시대상과 뭐 이름을 빼앗기고 되찾는 장면이라는 이 언급 자체가. 그리고 자 생가치로에 또 하면 6번을 보았지만 볼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는 여운을 주는 영화. 그리고 아까 좀 지났다시피 이분이 꼽은 명장면은 돼지로 변하는 장면. 초반 도입부였지만 너무 먹다가. 강렬해서 잊혀지지 않고 그로 저랑 인해서 똑같네. 내 것이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 뭐 이게 욕심에 대한 거에 대한 그런 것이 딱 자극의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저도 일부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도 그 장면 나름 트라우마였어요. 영화 다시 보기 전까진 그렇게 무섭게 기억된다니까요. 그리고 한 분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영화에서 좋다고 하셨고, 그리고 온갖 잡귀들이 힐링하러 오는 온천탕이 나오는 그 다리에서 요괴들이 네. 건너는 장면들 있잖아.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다고 하신 것 같아. 최근에 인터넷에서 그 다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동네에 실제 생가치로 모티브가 됐던 동네 사진을 봤어요. 형은 미리 봤었죠. 알고 있죠. 있었지. 익히. 지리더라고. 그래서 또 얘기하면은 어린 시절 본 최고의 명장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봐도 흠잡을 수 없는 세계의 걸작이고 영상 및 작화 그리고 유명한 OST까지. 히사이 시조가 있었기 네. 때문에 히사이 시조는 지브리의 영화에 거의 모든 음악을 담당했는데 미야자키의 페르소나에 가깝지 진짜로. 음악적. 음악적 페르소나. 그리고 명장면은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든데 개인적으로 오물신이 치히로의 화력으로 욕탕에서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돌아가는 장면이 아주 기억에 남는다. 네. 그 탈이 나오잖아. 그 이제 탈이 나오면서 왔고. 고맙다 하면서 쫙 가잖아. 그 장면이 그 장면도 이 영화에서 굉장히 캡처본 있었죠 아까. 아까 지나갔던 장면들인데 그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마지막 코멘트를 좀 읽어보고자 하는데 야 많다. 제일 많다. 제일 알차다. 영화 중에서. 생가치히로에서 우리 영화 중에서. 첫 장면은 가족이 실은 차가 터널로 들어가 어떤 곳이지 모르고 다다른 세계. 이게 영화 이 장면을 얘기하는 거야. 터널과 현실 세계와 이상 그거를 이루는 그 지점을 네. 얘기하시면서 하고, 근데 이 선택 후보가 좀 특이했던 분에 이게 락강의 상징계와 상상계, 실제계를 보드리아 그리고 보드리아의 시뮬라르크를 생가치히로에서 봤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 참 영화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왔다는 부분들이 놀랍지만 생가치히로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다라는 게 어떤 부분이었을까? 난 사실 이 분이 이게 익명 투표였기 때문에 근데 이 익명 투표가 아닌 뭔가 실명 투표여서 뭔가 이분에 대한 걸 알았다라면은 여쭤보고 싶은 정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더라고. 근데 나는 모르겠어. 네. 보드리아를 여기서 끌고 올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에는 게다가 이 영화는 또, 되게 일본의 요소, 그 종교적인 요소들도 있고 요괴가 많이 있는 요소들. 우리 사회의 오늘날을 밝히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아 그게 버블 경제 뭐 이런 거 있는데 방향성이 너무 다르고. 아니지.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걸 보면 가지고 오늘날에 대한 얘기. 그걸 가지고 시뮬라크르랑 연결시킬 게 없다니까. 그 시뮬라크르는 사회과학적인 얘기잖아요, 보드리아르. 그렇지. 근데 그 건덕지가 생가치히로 그 메시지도 이제 일본의 근데 그 지브리 영화에서 항상 사회 비판적인 건 있고 그 자연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묻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특히 생가치히로에서 더 그런데 생가치히로에는 그런 게 묻어 있고 메인 테마는 이 아이의 어떤 내밀한 이야기잖아요. 1인칭의 사회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생가치히로는. 그래 락강은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락강 이거는 이거는 심리 철학. 시뮬라크를 또 왜 대체 왜 다시 한번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나는 궁금해서 그걸 한번 듣고 싶었는데 내가 그래서 몰라서 이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보드리아르를 연결해야 될지를 몰라서 나는 좀 아쉬워. 이 부분을 내가 주었지만 네. 어떻게 얘기를 하기 아쉽고. 네.
이 영상을 보신 분이 만약 이거를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네. 댓글을 그거에 대한 설명을 살짝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굳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는 그 오늘 오기 전에 그 이제 보드리아르라는 말이 나온 게 중요해. 이분이 특정을 해주셨잖아. 그냥 시뮬라크르가 아니야.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 자체라고 한다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때부터 이미 나온 거고 그건 오히려 매트릭스랑 가까운데 이제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라고 한다면은 이제 시뮬라시옹이 아니. 시뮬라크르가 현실과 이제 관계 시뮬라크르와 실제 현실의 관계를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센가치로를 우리가 볼 때 갖는 태도 중에 하나가 저 세계 대체 어떤 세계야 막 이러는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진짜로 이걸 겪었는지 상상이 이런 거를 질문하지 않는 편이 더 적절하다 이런 평론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굳이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저 세계 센가치로가 겪었던 판타지 세계를 현실 세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리고 둘이 어떻게 원본 진본 저 판타지가 진짜로 있는 건지 없는 이런 거를 묻지 않는 편이 묻지 말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치고 본다면 그러면은 어거지로 약간 시뮬라크르 개념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 개념이랑 연결지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한번 하고 뭐 나도 굳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 돼지로 변했을 어머니와 엄마와 아빠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한다는 것과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거 갑자기 이제 가잖아. 진짜 내가 겪었던 것들이 한가 하면서 이제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 네. 센이 네. 마지막에 네.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가. 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하쿠의 말을 기억하고 안 돌아보고 그냥 간단 말이야.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센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냥 백일몽처럼 모든 것들이 꿈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마지막에 센이 가지고 나가는 물품이 있어. 뭐냐? 머리띠야. 머리띠만이 센이 이 행동들을 겪었던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기만의 증명품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안 믿어줘도 좋아. 다만 나만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 라는 면에서 보면은 또 그러니까 허구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은폐되었고 그냥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다 비유였고 센이 꾼 꿈이었고 라고 생각해도 좋아. 근데 아닐 수 있다라는 영상을 머리띠로 남겨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보드리아르로 엮기가 얻으면서도 엮으려고 하면 엮을 수는 있겠는데 직접적으로 엮기가 힘들단 말이야. 내가 왜 이걸 어거지로 엮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더 듣고 싶다라는 거지. 네, 그분은 어떤 생각을 진짜 궁금하고요. 비판하고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생각하신 거를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생각을 했는데 과연 어떤 면에서 그 생각을 하셨는지 참 듣고 싶다라는 거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하는 거고. 자, 생가치 락강 쪽은 얘기 안 할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고 힘들어요?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 하니까. 그 센가치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센가치로는 애니메이션인데도 왜 애니메이션 하면 되게 만화에서 되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뭐 애들이 볼 만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디지브리가 또 그런 애들이 볼 만한 영화라고 많이 또 이제 또 치부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토토로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근데 사실은 원령공주부터 시작을 해서 나우시카 시작해서 천공의 성 라퓨타 시작해서 지브리는 어른이 봐야 되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어 왔단 말이야. 센가치로도 어린이를 위한 캐릭터들도 있지만 어른을 위한 스토리라인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 그리고 어른이 이 영화에서 어른은 되게 미완성된 존재, 그러니까 네. 미완성된 존재로 많이 나와. 특히 이 두 사람, 욕망을 상징하는 이 두 사람이 돼지가 되는 장면이라든가 부족했던 장면. 미완성일까요? 아니면 타락일까요? 타락이라고 말하지 못하지. 왜냐면은 타락이라는 거는 이미 알고 타락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 않나? 일단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 저는 그랬죠. 어른 순수함을 잃기 전이 센이고 순서 관계가. 그렇게 시간적으로는. 생각할 근데 일단은 뭐 완성됐다는 그거를 일단 밀고 가봅시다. 그렇게 미완성이 아니라요. 완성의 개념 자체가 없는 약간. 그래 그게 낫겠다. 센은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어린 센이 여기서는 이 영화를 성장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센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캐릭터야. 영화 처음부터. 물론 어린이니까 어린이이기 때문에 뭔가 겁을 내고 뭔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이 센은 되게 행동력이 좋은 캐릭터거든. 어느 누가 이 딱 떨어졌는데 외로움을 느끼긴 하지만은 되게 그 오물씬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자기 의지도 되게 확고하고 그 가오나 씨가 주는 금도 자기가 필요한 거는 안 받고 욕심과 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아는 굉장히 잘 자란 어린 아이야. 굳세. 그리고 이 센이 하쿠를 감싸주고 하쿠를 위해서 행동해주는 그런 행동 거지에 대한 것들도 와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일까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단 말이야. 정확히 몇 살로 나와요? 딱 나이가 언급되나? 초등학교 졸업한 걸로 나올걸? 중학교인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나이에 아마 성숙감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란 말이야. 그래서 어린이의 범죄에 들어가죠. 어린의 범죄에 들어가는데도 어른보다도 더한 어른스러움을 그래 어른들하고 성숙함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지. 이 영화가 그리고 평론을 보면은 그 버블 경제가 욕망에 휩싸였던 버블 경제들을 비판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없어지고 쓰러졌던 거에 대한 헌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온갖 오물들로 더럽혀졌던 순수한 것들에 대한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고 뭐 관통하는 테마죠. 욕시가 필모그래피를 인간이 저지름으로 인해서 많이 이런 욕망을 뜻하는 이런 황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으로서 인해서 쓰러졌던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것들이 인간에 의해서 쓰러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인간성이 없어지지 않았나라도 되돌아봐야 되는 테마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브리는 이 센가치히로에서도 그거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성장 영화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센은 그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돌리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완성된 어린 아이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해요라고 하고 있는 메신저를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망가진 인간의 오늘날과 대비되는 태초의 성숙한 어른이라는 거지.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래서 이게 더더욱 성장물이라고 보기 그렇다. 뭐 센과 센이 치히로로 되는 장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그러니까 이름을 잊어버리는 여기 이 영화에서 이름이라는 테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름이라는 거는 상징이거든. 그 사람을 뜻하는 그거잖아. 그 사람에 대한 족쇄이지만 축복이기도 하거든.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계속 뭔가 좀 뒷길을 세고 있다라는 걸 뜻하기도 하거든. 근데 본질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세는 노력을 하고 하쿠라는 존재를 진짜 이름을 찾아주잖아. 너무 길어서 기억도 안 나긴 하는데 하쿠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아마 강의 신이었을 그러니까. 거야. 자기 어렸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오물신을 그 강의 신으로 정화시켜주고 하쿠를 또 진짜 강물의 신으로 정화시켜주는 그런 장면들. 회복시켜주고. 그렇지. 센이 본질을 다 찾아준단 말이야. 그러게요. 본질 쪽에서 없어졌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고 되돌려주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객에게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나를 알려주는 역할까지 다 해준단 말이야. 센이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도 보면 센은 완성된 캐릭터고 하야오의 메신저로서 아주 충실한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지. 어쨌든 잠깐만 이 빼자 소리 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이제 영화 외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오밀조밀한 그림 구성들이 참 마음에 들어. 야
이런 것들 얼마나 애니메이터들 장밀레. 고생을 많이 해요. 장밀레. 그리고 지브리에서 보는 네. 영화의 장엄함. 그러니까 한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그 오밀조밀한 것들, 소품들을 다 끌어오는 것들이 참. 그래서 우리가 극장판은 극장판이다라고 이번에 얘기하는 거야. 블레이드 러너랑 비교할 수 있는 이유도 이거죠. 이 미니어처. 노동집약적 영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어떤 세계관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자의 판타지와 SF라는 각자의 영역에서 대표 주자로 나와서 세계관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동집약적 시도가 들어갔다. 이런 거. 그 세계관을 밝혀주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를 보면은 참 블레이드 러너도 그렇고 센가치히로도 둘 다 잘해줬어. 엄청 잘해준 거야. 대단한 거지. 그런 그 부분이- 블레이드 러너도 어. 느슨하지만 그래도 같이 엮어볼 수 있는 지점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거를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그치. 환원시키면 이것도 본질, 그것도 본질. 본질을 찾아가는 영화.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이건 좀 또 센이 약간 자연의 화신 같은 느낌도 있긴 있어서 아 그러네. 인간보다는 인간이죠. 원래 인간과 자연이 원래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지만은 이제 역사적인 패러다임에 의해서 인간 대 자연으로 이렇게 형성된 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 인간과 자연을 구분을 해 보자고요. 구분을 하면은 센가치히로는 사실은 인간을 저 멀리 뒤로 일단 배제하고 자연에 집중하는 영화고. 원래 하야오가 원래 그렇잖아요. 자연에 대한 원래 게 먼저부터 굉장히 그렇잖아요. 굉장히 강해. 블레이드 러너는 인간학이잖아. 인간학. 인간학.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다르고 같은 본질에 대한 질문이긴 해도 센가치히로가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치. 많은 부분에서 좀 더 앞서 있긴 하지. 센가치히로에서도 약간 뻔하지만 뻔한 구도들이 약간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 왜 오르페우스 신 알지? 아 기억 안 나요. 그 왜 이런 거 저승에서 저승에서 뭔가를 먹어서 한 거 하고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 하고. 걔가 걔예요? 오르페우스가 구출하려다가 마지막에 뒤를 돌아봄으로써 그 놓친 얘기가 맨 마지막에 대한 언급과 또 되지. 그리스 네, 로마 신화 네, 그랬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제 그리고 뭔가 그 저승에서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가지는 그 모티브 있잖아. 네. 그 왜 성류알 하나 먹음으로써 이제 저승에 있을 수 있게 되는 이야기. 거기서 시민권. 처음에 하쿠하고 얘도 세나가 뭐, 만났을 때 그 먹음으로 인해서 영혼을 딱 이제 거기다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거 되잖아. 그런 거 보면은 고생했네요.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티브가 이런 일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서양의 요소를 끌어온 것도 참 인류의 것이니까. 네, 참 재밌지. 동서양 구분하는 게 아니니까 인류의 참 것이니까. 재밌지. 이런 영화 센가치히로 같은 영화들이 네. 나올 수 있던 모티브는 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빠지면 안 되기는 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사람들이 되게 이제 많이 명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또 그거 소설을 안 보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그냥 어렸을 때 봤던 그림책으로만 알고 있던 그렇지. 사람들도 많을 거야. 중요한 요소만 기억하지. 캐릭터들과 뭐 고양이라든가 토끼라든가. 모자 장수와 그렇지. 뭐 영왕이라든가 먹으면 크고 작아지고. 그런 것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센가치히로를 보므로써 그런 고전 명작들 이런 얘기의 시작점이 된 부분들이 되는 고전 소설들도 한 번쯤은 다시 좀 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있다면 오르페우스 뭐 같은 것도 나오고. 또 뭐 있지? 얘가 뒤 안 돌아보고 마지막에 가는 오즈의 것도 마법사라든가. 오즈의 마법사라든가. 돌아볼 뻔하다가 그냥 안 돌아보고 가는 것도 오르페우스. 그렇지. 그 조금 오르페우스 상위 호환이네. 그리스 로마 신화. 그래서 센가치히로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네. 짧아도 이렇게 짧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지금 아마 우리 둘 다
의견 우리 둘의 의견도 지금 일치하고 투표도 지금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게 블레이드 러너보다 생가치로 올릴 거잖아요. 여타표가 드러났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도 안 그래도 원래 작품성 자체는 더 높게 치고 있었고 생가치로 우리도 원래 작품성 자체는 생가치로 좀 더 높게 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다음 라운드에 얘기할 거니까. 생가치로가 더 좀 더 깊이가 아니 근데 깊이로서는 둘 다 대등하긴 한데 네. 투표로라도 그렇고 뭔가 메시지적으로는 좀 더 생가치로를 들어줄 수 있잖아요. 잠깐만요. 깊이도 또 도둑이긴 해. 왜 생각해 보면은 왜냐면 그 시적인 대사와 그런 것도 연출 같은 것도 보면은 뒤지지는 않아. 블레이드 러너는 또. 네, 그 블레이드 러너는 당시 시대를 감안을 항상 해야 되는 그렇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던 이번에도 것도 있죠. 말했지만 요새 나왔는데 이 정도 통찰하고 지나간다? 그러면은 안 돼.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응, 깊이 있는 건 생가치로. 그렇지. 지금 깊이가 얕아진 거고. 그래서 생가치로가 올라가게 될 거야. 곡성과 검은 사제들의 얘기를 해볼 건데 투표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검은 사제들이 2표, 곡성이 무려 0표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최종에 비교할 때 얘기를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서 잊어버릴 것 같다. 자, 검은 사제들은 기승전결이 명료한 영화야. 네. 영웅의 서사를 따라가면서 영웅의 트라우마가 있고 트라우마가 이겨내면서 그것을 성장하는 이야기. 네. 종교 오컬트를 섞여 있지만. 그래서 강동원 그 이제 의 캐릭터 주인공의 캐릭터의 감정선을 따라가면 네.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화야. 클리셰 같은 영화야. 검은 사제들은 오컬트들이 어트랙션처럼 잘 얽혀 있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눈뽕이다. 눈뽕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잘 요소들에 녹아들어서 하나의 장르로서의 쾌감을 잘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검은 사제들은 이해하기도 쉽고 다가가기도 쉽고 강동원이 멋있고 멘트 기승전결 확실하고 카타르시스 투표에서 나왔던 네. 언급에서처럼 강동원 얼굴이 너무 빛나요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코멘트가 나왔던 것처럼 강동원이라는 배우를 통해서 딱 주었어. 검은 사제들의 딱, 2표 중에 그런 한 분은 한 코멘트를 달아주신 거고 한 분 그분이. 달아주신 것들이 그렇게 나왔지. 나머지 한 분은 코멘트 안 없이 달아주셨어. 투표만. 투표만 해주셨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왜 2개씩이나 나왔는가? 근데 왜 곡성에는 0표였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곡성은 혼재되어 있는 영화야. 파편화되어 있는 영화라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소들이 호러 쪽에 대한 클리셰들이 많이 섞여 있어. 네. 첫 번째 코스믹 호러, 두 번째 전염병, 세 번째 좀비. 좀비 나오잖아. 전염병 같지 않나? 좀비랑 전염병. 어쨌든가 좀비 같은 요소가 나오잖아. 그게 전염병. 두드러기, 전염병.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호러 영화에서 봤었던 그런 것들이 섞여서 마구 막 믹스가 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씩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영화가 과연 어떤 영화인지를 관객은 헷갈려해. 뭘 말하고 싶어하는 건지를 헷갈려해서 되려 이해가 어려워서 거리감을 상징으로 준단 가득 말이야. 차 있기 때문에. 상징과 파편화와 유미심장함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거리감이 들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해할 수 있는 영화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을 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은 안심감이 드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곡성이 아무리 그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다시 보기에는 불편한 영화라는 게 흥행이 실패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보기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최애로 고르기엔 힘들다. 그치. 그런 의미에서 투표가 하나도 네.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렇게 봐.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검은사제들과 곡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자, 그럼 검은사제들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검은사제들 영화는 사실은 이 영화 감독이 처음으로 장편 영화를 만들기 전에
자기가 단편 영화로서 만들었던 영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확장판이라고도 얘기를 해. 그래서 출세작이 된 거 느낌이지. 그러니까 영화 감독으로서 그거를 자기가 제일 자신 있던 분야를 단편으로 만들었던 이걸 장편으로 키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오프닝 장면인데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오프닝 장면에서 이제 장엄구마 예식이라든가 이 마르베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알려주고 가는 장면에서 사실은 검은 사제들과 많은 차이가 드러나지. 곡성과 많은 차이가 드러나지.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줌으로써 앞으로 이 영화에서 행해지는 구마 의식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답을 내려놓고 좀 뭐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 영화에서 이런 것들을 다룰 거야라고 해주는 예시이자 그런 것들을 이제 예고를 하는 거란 말이야. 예고를 함으로써 사람을 쉽게 그러니까 관객들을 이 영화에 따라오도록 만들어준 거지. 그렇지만은 내가 호러 영화를 좋아하면서 오컬트 영화, 호러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되게 주목하는 부분이 인간이 어떻게 광기에 사로잡히는가를 되게 주목을 한단 말이야. 과정. 근데 그런 과정. 근데 이 영화는 오로지 요괴가 그것을 다 이제 요괴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야. 요괴에 초점을 맞추는 영화들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그거를 규명하는 데 신경을 쓰면 돼. 눈앞에 보이는 악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야기가 단순 명쾌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내부자들처럼. 있어. 내부자들처럼. 이 마르베스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야기를 떨어뜨리고 보면 되게 쉬운 미스터리가 돼버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규명할 때는 되게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긴 하는데 그 규명해야 존재가 명확하게 시작하시면은 그거를 집중하면 되니까 그 요소에서 집중하면 되니까 영화가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이제 좀 빠져들기가 좋아져. 근데 그거는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로서는 사실은 살짝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도 하지. 그거를 보강해준 영화가 검은 사제들에서 그 부분들을 보강해준 영화가 사바에서 나왔던 추리 미스터리적인 요소들이 사바에서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좀 더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또 종교적인 해석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사바에서 그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검은 사제들에서 오히려 더 상위호환적으로 많이 남강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검은 사제들에서 약간 미스터리적 부분들이 아쉬웠다면 사바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검은 사제들은 사바 비기닝.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다. 정신적. 그 종교적인 부분들을 클리적인 이런 탐욕, 타락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집어넣으면서 이 장면은 왜냐면 거미가 깨물었던 장면인데 거미가 깨물어서 그게 아주 편안했단다 하면서 이제 하는 장면인데 얘가 이제 완전히 넘어가서 자기가 한평생 해왔던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장면이란 말이야. 원래는 그치. 근데 원래는 되게 독실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것도 그런 클리셰적인 장면도 넣어주고 뭐 트라우마, 돼지, 뭐 아까 오프닝에 나왔던 돼지 같은 것도 착실하게 넣어주고 그 어트랙션은 뭐는 것 같아. 놀이기구가 검은 사제들을 보면은 서울랜드 이제 에버랜드에 온 느낌이야. 에버랜드에 와서 놀이기구들을 하나씩 타보면서 그거들 진면목들을 맛보고 재밌었다 하고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왜 그러느냐? 결론도 명확하고 들어가 있는 요소들을 알차고 이해하기도 쉽고 즐거운 추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재밌게 봤다. 그러니까 즐거운 추억이라고 말하기는 못한데 명료하게 정리가 되면은 이 영화 재밌었다 하고 관객들이 나갈 수가 있잖아. 그것들이 검은 사제들은 잘 딱 응축되어 있어. 그래서 마련이 잘. 그리고 편집도 좋아. 왜냐면은 러닝 타임도 그렇게 긴 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딱 보여줘요.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얘기한 것 딱딱딱딱. 같아요. 그게 필요한 거를 참. 그래서 검은 사제들이 나왔던 오컬트적인 요소들을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그거 다 반복이니까. 다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은 이 장면.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인데 나중이구나 이게.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인데 이 하이라이트에서 어떻게 이 택시분이 어떻게 택시기사가 네. 그 혼란을 뚫고 네. 강동원을 데려다 줄 수 있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영화에서 신이 네. 내린 메시아적인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정도로 이 택시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데우스 엑스 메키나 같은 존재란 말이야. 이 손 봐봐. 어라. 진짜 강동원을 살리잖아. 네. 마지막 순간에. 참 그런 것도 보면은 이 요소가 이 영화에서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장면도 이 소녀가 살아나는 장면이거든. 손 까딱까딱하면서 이게. 그래서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너가 한 해피엔딩. 행동은 옳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딱 명쾌하게 보여준다고. 오컬트적인 요소들은 좀 인터넷을 찾아봐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랑 흥미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어. 마르베스가 뭐 사자의 형상을 띠고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기독교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들은 설명을 인터넷에서도 잘 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도 살짝 설명한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 일부 검은 사제들은 에버랜드 같은 호러 영화다. 호러 영화라고 하면 못하지. 좀 무섭지는 않아. 그렇게 호러적인 장면이 있는 건데. 네. 이해하고 나면 판타지 영화. 판타지. 네. 그치. 엑소시즘. 오컬트 판타지, 엑소시즘. 엑소시즘이라는 어반 판타지 같은 느낌이 드는 영화다. 뭐 캐릭터 얘기는 하실 거 없어요? 뭐 그 아까 나왔던 그 조력자 중에 강동원을 저기랑 엮어주는 이 캐릭터? 얘 말고 얘는 말고? 얘 이름 뭐더라? 그 왜 학장? 학장이었나? 안경 쓴 학장 그 얘기하는 사람이 거. 이제 말려야 된다고 그래 그 사람 맞아. 그 사람이 그렇게 했지. 안 해도 될 것 같아. 뭐 그것들은 이 극을 구성하는 작은 요소니까. 이 치약 코 밑에 발라. 방금 치약 그 소소한 그 종교적인 것들 중에서 종도 나오고 그 왜 십자가도 나오지만 치약 발라라. 그리고 뭔가 하는 것들도 되게 이제 그런 것들 있지. 그러니까 구수한 맛이 있지. 왜 치약일까? 뭐 향수 뿌려도 되는데 막 그래서 향수 뿌린 나왔다. 그런 것들. 우리나라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방금 치약 그거 은근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재밌는 장면인데. 그치. 되게 한국적인 색채가 드러나는 우리나라 군대에서 그 원래 그런 용도로 안 쓰는 건데 그런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각종 도구들과 에프킬라 가지고 그거 석유 성분 이용해 가지고 청소 닦고 방금 치약도 당장 청소용으로 쓰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짓을 잘하는 이거는 확실히 알아요. 뭐 일본이나 이런 주변국이랑 비교하면은 그런 경향이 있긴 하대요. 심리학자가 말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너무 좋아한다 막 이러면서 어쩌다 어른에서 나왔나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일본 애들은 자기성이 강하다. 자기가 생각 안 하거든. 일본 애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거든. 치약에 어떠한 용도 외에 사용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니지. 그런 경향이 있다는 문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편인데 우리나라는 에프킬라 벌레를 잡는 데에만 사용하세요. 촉감 내 맘대로 할까. 치약 이런 것도 되게 응용성이 강하단 말이고 그리고 되게 생활 친화적인 물건을 갖다가 되게 일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어떤 그런 특별한 효과를 일상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물건을 갖다가 되게 기상천외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치약을 갖다가 이렇게 기상천외한 용도로 쓰는 게 이게 분명히 노린 거고 구수한 거고 우리나라 한국적인 거고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재밌는 장면이지. 저희 코멘트는 여기까지. 진짜 코멘 검은 사제들은 여기까지 얘기해보고 자 검은 사제들 종료하고 자 그에 비해서 곡성이란 영화는 어떤 영화냐?
곡성. 이 곡성을 영화 검은 사제들을 넘어서 곡성을 얘기하면 곡성이라는 영화 타이틀부터 좀 얘기를 하고 좀 곡성이라는 뭐 지역에 있는 얘기도 있겠지만 사람이 죽었을 때 곡성군. 곡을 내는 얘기를 할 때 곡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사람이 네, 죽어서 네, 하는 네, 얘기를 하는 거로. 그래서 이 곡성이라는 영화는 중요 테마는 피해자들의 얘기야. 곽도원 전종구라는 캐릭터 종구의 시점에서 돌아가잖아. 네. 그리고 이 주요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 것들은 시민들이잖아. 네. 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 얘기잖아. 네. 그리고 피해자들이라고 전적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이런 쿠니무라주의나 황정민 같은 애들 빼면은. 그래서 곡성은 피해자들을 위한 영화야. 이 영화를 얘기를 하면은 신들끼리 싸우고 있어. 네. 무명이라는 존재와 쿠니무라준과 황정민 이 세 명의 이제 신 같은 뭔가 이 능력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능력. 그래 이 능력이라고 표현해보자고. 자 그런 존재들이 이 곽도원 이 종구 같은 이 일반 시민들한테 네. 이미 일반 시민들이 이제 거기에 피해를 받고 있다고. 네. 난데없이 물론 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 무슨 일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게 들어왔다라는 게 이유가 뭐 의미심장하게 있기는 해. 뭐 무명이 그 아비 때문에 이뤄진 일이다 뭐 그런 식으로 대한 설명이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그냥 언급일 뿐이고 그렇게 자세하게 다뤄지진 않거든. 그게 원죄인지 우리가 가지고 인간의 태초에 대한 원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종구 아비인지 그런 종구의 진짜 종구의 생물학적. 조상을 얘기하는 건지 그런 건지는 잘 몰라. 근데 다만 치만 뭐 였단 말이야.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드러나. 검은 사제들에서 아까 좋은 어트랙션들이 다 밝혀주고 그것들을 기승전결을 명확하게 만들어줬다면 여러분 저기 바라보세요. 검은 사제들은 요소들이 에버랜드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에버랜드인데 청룡열차에 레일이 중간이 없어. 멈춰버려.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안전요원이 내리라고 하는데 중간에서 레일 끊긴 데서 내리라고 해.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네. 막 그냥 뭐 해전 목마에서 띠또 하면서 이제 돌잖아. 근데 그 음악이 나오는 게 뭔가 음악이 되게 힘 빠지는 음산한 음악이 나와. 그런 거라든가 뭔가 전체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알 수 없는 음산함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서 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영화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 종구의 시점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나는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야. 나는 딸을 지키고 싶어. 그래서 딸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맞닥뜨리는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것에 가장 정점을 달리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앞에 두고 있는지 모를 때가 가장 공포스럽다. 미지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단 말이야. 사람이 어둠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 검은색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보여서 그래. 그러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게 많아서. 낮은 조도 속에 숨겨져 있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영화는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종구도 무섭고 그 종구의 무서움이 관객에게 불쾌함으로 다가온단 말이야. 그 불쾌함이 확대가 돼서 공포가 된단 말이야. 무서움으로 변한단 말이야. 진정한 무서움으로 변한단 말이야. 이 영화가 뭐 여러 가지 그 호러 영화의 그 기본 그 이제 검은 사제들은 사실 호러 영화를 할 수가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네. 근데 이 영화가 호러 영화인 이유는 있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요소들이 너무 혼재스러워서 알 수가 없어. 그런 것들 한국에 잘 없는 귀한 아니 한국에 있긴 한데 코즈믹 호러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만들면서도 네.
사람이 은연중에. 사람이 만들면서도 은연중에 그런 의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면서도 그런. 사람이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내가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확고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부분들이 잘 안 되고 그 부분들을 배제하면서 감독이 문학 작품을 만들듯이 소설을 만들듯이 대중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 자기 맛대로 자기 철학을 맞들어서 만든 소설 같은 문학 작품 진짜 같은 이야기란 말이야. 대중 곡성. 예술로서가 아니라 순수 예술로서. 근데 대중인을 갖추기 위해서 대중들이 좋아하는 자극적인 장면들도 어트랙션으로 넣어줬지만 그 흥행성이 어트랙션조차도 음산하게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야. 요소들로.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어컬트적인 요소들도 사실은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급을 내가 하고 싶지는 않아. 네. 뭐 이런 폭식이라든가 네. 뭐 쿠니무라 준이 성적인 악마였을까, 것도 양이삼의 그런 존재라든가 네. 뭐 성욕이라든가 뭐 그 제절 뭐 금목서라는 아니요 뭐야? 그 뭐 꽃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어. 그 무슨 뭐라고 했었는데. 그런 거라든가 뭐 무명의 존재라든가 라는 그런 거를 뭐 다 언급은 안 하게 이런 거의 존재라든가 살은 무언가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 거는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 거고 많이 언급됐으니까 리피트를 안 하겠지만 내 나름대로의 이 영화 곡성에 대한 그 미끼를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되게 파편화되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감독의 의도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러한 뭔가 하나의 답을 내리고 하나의 정답을 내리는 것은 쿠니무라 준이 던진 미끼를 물어버리는 거라고 것이요. 생각을 해. 이 영화에 대한 해답을 내리고 이 영화에 대한 해석을 하고 하는 것들은 다 해몽이고 미끼를 물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네. 일두대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지는 거지만 나 나름대로 이 영화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고자 한다면 봉준호의 수석의 의미. 네. 이 영화는 철저하게 좋은 정당화를 가지고 오셨네요. 철저하게 피해자들을 위한 영화라고 다 얘기했잖아. 네. 신적인 존재인 무명이라는 존재가 있었어. 토착신이라는 이 종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부터 오랫동안 살아왔던 네. 있었던 존재인 무명이라는 존재가 있었어. 아까 그 여자 신. 네. 그리고 외부에서 쿠니무라 준이라는 쿠니무라 준이 여기서 이제 서양적인 악마 존재로 나오잖아. 악마의 성향을 근데 악마는 전형적으로 도깨비 같은 존재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도깨비 같은 요괴 같은 게 아니라 서양 저기에서 왔던 요소잖아. 기독교적인 요소란 말이야. 기독교가 나쁘다니 기독교에서 악으로 치부된 요소란 말이야. 개념 자체가 더 선악 이원론도 강했고 서구가. 그래서 서구에서 끌어온 존재인데 외부에서 얘는 이 토착신이 살고 있는 무명의 마을로 왔어. 그래서 자기의 거점을 잡기 위해서 물색을 하다가 여기가 딱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일로 들어온 거야. 그리고 무명이란 존재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곡성을 뭔가 자기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겠지. 그래서 일을 벌였어. 이 쿠니무라 주는 네. 외지인은. 그리고 외지인이 그런 것들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알자 사실 이 무명은 옛날에는 조상들한테 칭송을 받았겠지만 지금 현대인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다루고 아주 큰 요소인 믿음과 유심과 유심 그런 것들을 믿음을 잊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힘이 약하단 말이야. 그럼에도 쌓아 올린 신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존재는 있었어. 네. 그래서 쿠니무라 준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된 거지. 제동을 걸었지.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커다랐던 거지. 생각보다. 황정민이 쿠니무라 준이 주었던 신호를 받고 그 종구의 그거에 부름을 받고 왔지. 그래서 구슬하면서 황정민이 열렬하게 살을 날렸지. 살을 날렸던 무명은 그것을 바랐지만 사실은 광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정민은 당황해서 도망가려고 했단 말이야. 차 타고. 그리고 쿠니무라 준도 이렇게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단 말이야. 왜냐면 무명의 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결론적으로 무명도
신앙이 부족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쿠니무라 준과 황정민이 이 촌에서 쌓아올린 의심과 곽도원에게 버림받았던 이제 불신과 그런 것들이 트리거가 돼서 무명이 오히려 쥐게 됐지. 거의 이길 뻔한 것들을 의심하게 돼서 곽도원이 의심을 하게 되고. 관념을 통해서 힘을 얻어버리네요, 완전. 그렇지. 그래서 새우등 근데 이런 빼앗기고. 것들 봐봐. 근데 둘이 싸우고 있잖아. 근데 둘이 싸우면서 피해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같은 존재들이라고. 얘가 왜 죽었을까? 새우등. 얘가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 바로 얘 때문이라. 이런 존재들 때문이라. 이런 존재들이 얘가 토착신이었지만은 얘가 지켜줬을까라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좀 그러니까 안 애매해. 애매해.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그 외지인을 쳐내든가. 확실히. 왜 그런 강대한 힘을 가졌으면서 그렇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한 건데?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밖에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봐. 사실 이 요소가 살짝 내 말을 약간 좀 부정하는 요소이기도 해. 이게 그거래. 네. 그 결계를 쳐주는 요소 중 하나래. 그러니까 지켜주는 요소 중 하나래. 결계를 뜻한대. 그래서 저게 외지인인 황정민을 끌어들임으로써 저게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있어. 드라큘라가 초대를 해야지만 그 문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토착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외지인을 불러서 황정민이라는 외지인을 불러서 도움을 청한 것부터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했고 거기에 대한 불을 지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를 약간 원래부터 좀 더 냅두고 네. 원래부터 이렇게 원래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이 주민들은 무슨 잘못이냐고. 그러니까 피해자들만 이렇게 딱 되고 있다고. 이거는 곡성이 아까 피해자들의 영화라고 했잖아. 계속 얘기하지만 신들이만 피 막 터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새우등 터지고 막 난리 불수도 뜨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에 휩싸여 갖고 공포를 느끼고 있는 영화라고. 그런 영화인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포가 관객들한테도 전해와서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고. 영화는 그런 불쾌함을 안겨주는 영화다. 그치만 그치만 그런 깊은 그런 파편화된 것들이 상징화된 것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게 되고 회자되게 하고 그런 요소를 본다면 호러적인 영화 역사상으로서는 좀 더 의미가 있고 작품성이 더 드러나는 거라고 특히 한국에서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지. 뭐 곡성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좋고 형이 미끼를 보는 방식은 이게 내가 미끼를 물어보는 방식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해. 이것이었다. 곡성을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검은 사제들과 곡성을 놨을 때 그래서 작품성으로 드러나는 곡성을 좀 더 쳐주고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검은 사제들이 이렇게 검은 사제들도 약간 내부자들이랑 비슷한 드라마적인 그게 있고 연출적으로 예산 문제도 있었겠죠. 검은 사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들어서 곡성은 예산 좀 어느 정도 가지고 했겠죠. 20세기 폭스 영화니까 당연하네. 20세기 폭스 영화고 이제 그치. 딴따단 따라따라단. 검은 사제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정해진 흥행의 논리를 따라간 거기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고평가해 줄 수 있는 영화지만 일단 영화라는 것이 엔터테인먼트이기 전에 하나의 예술이라고 한다면은 예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인 전위적인 시도와 모험적인 시도와 그런 시도들을 창조적인 시도들을 거듭해서 거기서 말아먹으면 말아먹는 거지만 이제 인정받는 성취를 거두면은 그런 것들이 명작의 반열에 올려줄 수가 있잖아요. 곡성이 그런 영화고
특히 한국에서 잘 시도 안 되는 것이 시도됐기 때문에 더 유의미하다고 보고, 그리고 할리우드에서도 지금은 또 뭐랄까 코즈믹 호러라는 것이 러브크래프트가 처음에 만든 거는 이제 서구에서 처음 만들어진 장르지만, 코즈믹 호러가 서구 문학계에서 그런 픽션 장르, 예술 장르, 대중 예술 장르가 점점 오늘날의 할리우드가 주류가 되는 그런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잘 그렇게까지 살지는 못했고, 주류로. 그러니까 주류 공포 영화들은 항상 검은 세제를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답을 정해놔놓고 기성품 같고 이러하게 따라가면은 적절한 기성품 같은 공포와 맛과 어트랙션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고, 영화 다 보면 재밌었다, 심장 쫄깃하고 재밌었다, 이런 작품들이 많은 와중에 깜짝깜짝 놀라는 할리우드에서도 이제 아이고는 뭐 나를 찾아줘, 옛날에 벤 애플렉이 만들었던, 벤 애플렉 나왔던, 지금 그 정도 영화밖에 제가 지금 코즈믹 호러, 할리우드 코즈믹 호러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할리우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코즈믹 호러라는 장르가 귀하긴 해요, 아직까지도. 되려 인간의 광기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하면 샤이닝이라든가 네. 샤이닝도 원인 규명이 되지만 좀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적인 영화잖아. 근데 그것도 호러적인 영화고 근데 그 스릴러잖아. 그건 네. 이제 이런 오컬트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잖아. 그건 광기에 다른 영화니까. 형이 이제 황해와 연결지어서 왜 오컬트를 굳이 이 감독이 선택했는지에 대한 썰은 안 해도 돼. 나중에 안 해도 돼. 풀든가. 나중에 풀어도 되고. 어쨌든 그런 요소가 있고 곡성의 피해자 영화잖아. 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좀 읽어봤는데 오면서, 그러니까 왜 종구를 살렸을까에 대한 얘기가 있어. 걔는 왜 종구를 살렸을까라는 얘기는 영원히 고통받으라? 그 종구가 해왔던 행동들이 네. 어찌됐든 간에 삽질이긴 했지만은 네. 이 캐릭터가 해왔던 건 올곧은 일이었잖아. 결과는 안 좋았지만 이 캐릭터가 하고자 했던 행동은 순수한 뭐 동기는 좋았다 이런 거예요? 자기 딸을 지키고자 했다는 행동이잖아. 네. 감독이 이런 생각을 했대. 그래서 홍진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너는 너를 위로해주기 위해서는 살려둬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더 잔인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도 네. 살았잖아. 그나마. 참. 근데 또 비극적이기도 해. 그치? 삶으로서 비극적이긴 하다. 참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살려주는 게 잃었는데 살면 뭐야, 그게 더 최악이지. 좋다. 그렇긴 하네. 그죠. 산 거 같지 않고 죽은 게 더 나을.